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본부장님과 저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죠.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저랑 이제 코인 이야기 좀 나눠볼 거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조금 조정이긴 한데 그래도 10만 2천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실시간 시세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더리움 쪽은 그 선물 시장 영향력을 조금 받아간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0달러 나타내주고 있는 시점이라서 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무역합, 미중 간의 무역합이 기대감에는 올랐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서 약간의 세론 느낌이 좀 나는 게 지금 시장이긴 하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좋은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낙폭이 깊었던 거는 XRP는 올랐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도지코인과 에이다, 트론코인과 수익코인 같은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낙폭이 깊었었고 비트코인도 떨어지긴 했지만 이더리움도 떨어지긴 했지만 그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그런 포인트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 지수는 변동성 없고요.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는 일단 10만 4천까지 도달했었을 때 많이 회복이 됐고 그 회복됐던 투심이 아직까지 좀 유지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보합권이긴 한데 알트 쪽에 시총이 좀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합이었고 비트코인은 1% 내외의 조정 정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셜 트럼프도 10%나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시장이 참 그 오락가락하죠. 그래도 일단은 대장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조금의 기대감들을 가져가 보면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건 이제 거시경제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부채에 관해서 제가 얘기도 많이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에 관해서도 수익률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드리면서 그 미국의 재정 적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관세가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 입장에선 약간 줄어들고 무마가 됐고 그게 좀 해결이 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결과적으로 4월달 미국이 재정 흑자를 내면서 전년 대비해서 23%나 재정 흑자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치적으로 좀 나온 부분이라서 물론 이제 지금은 중국이랑 좀 유예를 하긴 했지만 요게 이제 실제로 집계가 된 거라서 요거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4월 재정 수지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3% 늘어나면서 366조 2,662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마켓워치에서 이거는 보도를 했습니다. 재무부가 재정수지 통계를 이제 냈는데 관세 순수입이 163억 달러. 제가 그 최근 기사 봤을 때는 4월 달 거 150억 달러 넘어갔다라는 수준만 알고 있었고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163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무려 92억 달러, 130% 급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관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생겼고 그게 수치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약간 관세 유예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시끄러운 와중에서 미국이 돈을 벌어들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96억 달러로 크게 웃돌았고 그러니까 트럼프 이론 자체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틀렸다라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근데 물론 이제 5월, 6월부터는 그 증감폭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관세가 높아진 거는 맞잖아요. 그 어떤 범위가 좀 줄어든 거지. 그래서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단 4월 징수액 자체가 1일 5억 달러를 넘어섰고 관세 징수액이 하루 평균 20억 달러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게 지금 일시적인 거기는 해요. 이제 115% 내리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중국과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좀 격감을 할 건데 그래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이 벌어들였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세출도 4조 1,190억 달러로 동기로서는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효과를 일단은 미국은 누렸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격감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득은 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뉴욕 증시가 그럼 빠지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뉴욕 증시는 빠진 것만큼 더 회복을 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좋은 딜이었다, 이런 또 시장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폴 애킨스 쪽 SEC 위원장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하고 더 이상 이제 규제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 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번째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원탁회의가 열린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SEC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밝혔고요. SEC는 더 이상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규칙 제정과 해석, 그리고 면제 권한 등을 활용해서 시장 참여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시장은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 도지코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도지코인이 최근에 한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강세 흐름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초까지 1.05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제기가 됐고요. 과거의 가격 흐름과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시장에 나옵니다. 가상자산 분석가인 마스터 캐노비라고 하는 이제 분석가가 그 X를 통해서 도지코인 가격 구조가 2017년 상승장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도지코인이 70일간의 횡보 이후에 45일간 850% 급등했던 그런 사례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번 상승세가 당시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조는 2017년과 동일한 상승 패턴을 보이지만 시간축은 절반 수준으로 조금 압축이 됐다. 71일 35일로 줄어들었고 이후 22일간 추가 급등이 예상된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차트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2017년도랑 2025년도인 지금과 동일한 패턴을 좀 보여주는데, 여기 보이시면은 35일 동안 90% 상승을 했고, 여기 얘는 70일 동안 220%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압축이 됐지만 패턴 자체는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해석이 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도지코인이 35일 동안 약 90% 상승하면서 하단 채널을 좀 돌파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향후 22일 이내 350%의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고, 엄청나죠? 그러니까 350% 상승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 나와 있죠. 22일간 350% 상승할 것이다. 근데 이게 맞을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가격은 1.05달러에 이를 것으로 또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거나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다른 투자자들이 포모 심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단어로 많이 쓰이죠. 그 놓칠까봐 두려운 심리 때문에 막 매수를 하는 거, 묻지마 매수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극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분석도 나왔고요. 이게 도지코인에는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알트코인이 강세 흐름에 들어설 것이다라고 추가 예측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이 과연 2017년도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면은 지금으로부터 22일간 350%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멘텀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도지의 추가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일단 지금 대선 랠리가 펼쳐지면서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공약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거를 이제 덮어두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공감대가 하나 있었어요. 가상자산에 관해서. 그거는 이제 현물 ETF에 관한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막론하고는 공감대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나왔어요. 이제 일단은 현물 ETF 도입이 공약으로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사실 공약이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인물들에 관한 또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만 좀 읽어보시고, 금융위 자체에서는 이제 지난해에 현물 암호화폐 ETF에 관해서 법적 기반을 부족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비판이 좀 많죠.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현물 ETF는 개인 투자자들도 사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합니다. 많은 비중을 매수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모건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진짜 이제 엄청난 양을 매수를 했다라는 게 좀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대비를 해봤을 때 뭐 법적인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입이 안 된다라는 게 과연 투자자분들에게 좀 인용이 될 만한 그런 건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라고 이제 느껴질 만하다라고 저도 이제 보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의 패러다임이 이제 디지털 자산 자체를 아예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금융당국에서는 현재는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제 지난해엔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법인 계좌도 한시적으로 조금씩 허용을 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금융위에서도 이런 조치들은 계속 이제 좀 열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는 조치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련해서도 계속 시장에서는 이 공약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단은 현물 ETF가 이제 국내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크립토 투자자들의 불만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 ETF가 승인됐을 때부터 이제 이제 투자자분들이 왜 우리나라는 투자를 할 수 없는가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좀 많았던 부분이라서 요 부분만이라도 조금 허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세금 관련해서도 조금 최근에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금투세는 폐지가 됐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는 거는 폐지가 됐는데, 가상자산 그 세금은 폐지된 게 아니라 유예 상태예요. 그래서 2027년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고 많이 안 남았다면 안 남은 그런 그런 또 시간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과세에 관해서도 지금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같이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 KB국민은행이 빗썸과 제휴를 맺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50만 명의 지금 이용자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커진 거는 맞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다양한 법적인 조치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 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옵션 시장에서 3,000에서 6,000달러 콜옵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장기 상승 기대가 커졌다라고 합니다. 3,000달러 이상 콜 옵션 거래가 좀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더리움의 3,000달러는 심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3,000달러 선일 때 많이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때도 아직 이제 덜 올랐다, 비트코인 때문에 그 가격대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1,800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3,000달러 이상의 콜 옵션 거래가 이제 집중이 되면서 옵션 시장에서는 중장기 강세 전망들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제 만기가 되는지에 관해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3,000달러 콜 옵션, 2,000달러 콜 옵션 순으로 미결제 약정이 집중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메타플래닛 이야기 또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 텐데,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무려 1241개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엘살바도르 보유량을 좀 추월을 하게 됐고, 이 메타플래닛이 총 보유량 자체가 이제 엘살바도르 보유량을 좀 넘어서게 되면서 아시아 대표 기업으로, 그러니까 아시아판 스트래티지가 되겠다라는 이제 포부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개당 평균 10만 2천 달러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대에 관해서는 진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고점 부분에서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총 보유량은 6,700 비트코인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플래닛 CEO인 사이번 게로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유한 이제 비트코인의 양이 국가적인 단위를 좀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스트레치지 못지않은 매집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총 1만 개의 비트코인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메타플래닛이. 근데 이제 지금 그 목표량의 68%를 달성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추가 매집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일단은 이제 메타플래닛이 스트래티지의 아시아판이 되어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특정 기업들이 많이 산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시장의 유통량의 일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업들 자체가 이제 단기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아니어서 오히려 좀 지지선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플라닛과 스트래티지 추가 매입 소식들은 계속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또 본부장님 준비하고 계신데 빨리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안 넘겨주세요. 네, 본부장님 기다리고 계셔서 네, 얼른 또 전해주시죠. 갤럭시가 안 S25 보이는데요. 네. 엣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뭐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나올 예정인데 1분기 실적 호조에도 2분기 수요는 계절 관세 불확실성 둔화 전망인데 이제 미국에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 애플 아이폰 에어가 9월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신제품 때문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얇은 디자인 본격화되는데 중국 브랜드 샤오미 아너라고 있어요. 빠른 후속 제품 출시 가능성인데 경쟁사 동향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투자자 시점에 관한 얘기고 요거는 이제 얼마 정도 하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2025년 5월 30일 날 출시될 예정입니다. 삼성 플래그십 카드고 이제 S25 엣지 출시입니다. 5월 30일이고요. 출고가는 미국 달러로 1,099달러입니다. 두께는 5.8mm이고요. 163g이 되게 가볍죠. 역대 최경량입니다. 163g이에요. 요거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고 싶습니다. 사세요. 아, 비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되게 비쌉니다. 어쨌든 비싸가지고. 6.7인치 화면이고 듀얼 카메라고 최신 AI 기능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엄청나게 호황이어서 잘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없어서 못 팔고 당근에도 없어서 못 팝니다. 애플 아이폰 17 에어가 이제 뭐 중국 브랜드 초박형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이 이제 초박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제 미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바로 올라왔어요. 지금 10분 전에 올라왔어요.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지금 바로 올라와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거고요. S25 시리즈 흥행을 연장하기 위해서 비전기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고 지금 This is in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1월에 25가 나왔고 5월에 25 엣지를 이례적으로 타이밍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이제 애플은 에어라인은 9월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샤오미 아까 말씀드린 아너 라인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단기 실적을 긍정적 모멘트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2분기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고요. 엣지 모델은 고가 라인의 ASP 평균 단가의 유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고요. AI 디자인 모두 강조한 하이엔드 전략을 시도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애플 대비해서 차별화 포인트 전략을 의도하고 있다고 하고요. 반도체 부품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고성능 카메라와 AI 탑재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 이미지 센서는 AP 그리고 이제 배터리랑 패키징 수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엑시노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수주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향후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하면 소비자들은 이 얇은 모델에 대한 반응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히트를 좀 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져왔고요. 조금 비교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있는데 출시 타이밍에 관해서 좀 비교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먼저 이렇게 출시하면서 이제 아이폰 루머가 확산되기 전에 디자인 선점 효과를 노린 공격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여전히 이제 이게 에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삼성은 속도, 애플은 정교함과 생태계를 승부한다는 게 여전히 지금 생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계 무게에 대해서 누가 진짜 얇고 가벼운 프리미엄인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3g인데 애플은 과연 몇 g으로 나올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소문은 5점 몇 g 이게 얇은 게 지금 두께가 5.8mm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루머상 5.x mg인데 이게 앞에 이 뒤에가 얼마일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8일지 9일지 뭐 근데 지금 얘기로는 6점 이게 얼마일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애플도 5.x mg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고 화면 크기는 이게 지금 6.1에서 6.3인치보다 애플보다 갤럭시보다 작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 칩셋은 누가 더 빠르고 효율적이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이제 뭐 갤럭시 S25 엣지는 지금 스냅드래곤 8젠 4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상당히 빠르다고 하는데 아이폰은 지금 M3 아키텍처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싱글코어 성능이라고 해서
앞선다고 하는데 애플이 조금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엑소시 약간 앞서는 걸로 해서 여기 우위가 애플이 약간 우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능은 좀 누가 앞설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갤럭시가 전통적으로 이제 앞서기 때문에 카메라는 갤럭시가 앞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동영상이나 이런 제품에서는 아이폰이 정밀함, 갤럭시가 AI나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에선 갤럭시가 앞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기능에서는 삼성이 성공적으로 애플이 정교함에서 조금 앞설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에코시스템 확장성에 누가 더 연결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는 갤럭시가 S20 엣지에서는 갤럭시 워치나 버즈 태블릿의 연결성에서 강화했고 OS 범용에서는 완전히 좀 약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폰 17 에어는 iOS, 맥 그리고 아이패드, 애플 워치, 신리스 연결성이 탁월하다라는 이런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어드랍이라든가 핸드오프라든가 이런 페이스타임 이런 연동은 사용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좋다라고 하고, 에코시스템 완성도에서는 애플이 압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유연성 확장성이나 기기 다양성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죠? 네, 조사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 때 참고하십시오. 사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비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AI 칩을 중동으로 판댑니다. UAE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한 대 받더니 선물 받더니 이걸 또 여기다 판대네요. 미국의 AI 칩을 곧 중동에 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트럼프 행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 AI G42 그리고 사우디 신생기업 휴먼의 수천만 개 전체적으로 AI 칩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번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 수출 규제를 원래는 안 팔기로 했거든요. 이걸 뒤집는 거라고 합니다. 기술 외교를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비행기 어제 선물 받고 파는 거 아닌가? 예. 그런가 봐요. 그죠? 네. 그 소식이 딱 그렇게 이어지네요. 네, 선물 받고 이렇게 하나 판다고 하네. 네. 좋겠어요. 선물도 받고. 네. 뭐 더 들을 거 없습니다. 네. 요거는 그게 끝입니까?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더 해드릴까요? 네. 아닙니다. 자, 거래가 성사되면 G42는 수십만 개의 AI 칩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이 G42라는 기업은 UAE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일부 오픈 AI와 협력 모델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신생 AI 휴머니티 역시 이제 엔비디아와 AMD 기술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반도체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아마 그 비행기를 선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우디아라비아 신생 AI 기업 역시 AMD라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G42란 그 UAE 기업은 UAE 핵심 전략 기업으로 국가 안보인 셰이크 타누이가 있으니까 이게 국영 기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하웨이와도 과거 협력을 했던 기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국이 뒤에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빼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바이든 정부 때는 이게 G42가 사실은 이게 제한적으로 허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다고 해서. 근데 이런 걸 개의치 않는 약간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이 소식 아까 하셨나요? 안 했어요. 네. 트럼프가 그 아메리칸 비트코인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이거 한번 들려주세요. 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따끈따끈 소식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뭐냐면 뉴욕 타임즈의 단독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죠. 지금 현 대통령이죠. 현 대통령인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직접 투자한 비트코인 채굴업체죠. 이거 얼마 전에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3분기 때 나스닥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되겠죠? 예. 상장 방식은 이제 어쨌든 뭐 티커 방식과 전량 주식 합병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합병 위에 기존 아메리칸 비트코인 주주들이 신설범위 98%를 지분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물론 캐나다의 요 같이 후트8이라고 같이 그때 있었죠. 포함된다고 같이 그때 하셨는데, 요 방식이 이제 포함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 주가가 이제 장중 3배까지 급등해서 2.19달러를 기록했고, 요 후트라는 요 주식 같이 그때 했던 채굴 업체도 11% 이상 상승해서 15.45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인 에릭 트럼프는 전략 총괄로 계속 활동하게 되고,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가장 투자하기 좋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의치 않나 봅니다. 이거. 이 회사는 지난 3월에 설립된 신생 기업으로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주식을 통해서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익스포저 기업 모델을 따른다고 합니다. 약간 마이크로 스트레치지랑 비슷한 약간 이런 회사 같습니다. 예. 이번 상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약간 이런 거 맥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뭐 개의치 않은
그렇네요. 돈을 뭐 거머쥐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문제가 많네요. 로이터에도 기사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뭐 할 말이 없죠. 네.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니 어제 비행기 하는 것도 그 트럼프 대응이 이 40년 된 비행기를 안 바꾸는 게 바보 같은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꾸는 건 좋은데 이걸 왜 가져가냐고요. 자기가 이게 임기 끝나면 왜 가져가냐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왜 자기 도서관에 왜 기증하냐고요. 자기 도서관에 예. 자기 마음대로 하시나 봅니다. 자, 퍼플렉시티가 이제 그 140억 달러 기업 가치로 5억 달러 투자 규모를 마무리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CNBC가 이제 얼마 전에 보도한 것으로 투자 라운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엑셀이 이제 이번에 주도할 것이라 벤처 기업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실 이제 지난해 12월에 이제 55%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6월에 이제 30억 달러, 지난 11월 90억 달러, 이제 140억 달러 가치가 계속 뛴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퍼플렉시티가 190억 달러까지 기업 가치가 뛰었다 살짝 내려온 겁니다. 사실 이건 안타깝긴 한데 6개월 만 4배 가치가 뛰어서 끌어올린 셈이긴 한데 살짝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퍼플렉시티가 원래 이제 이 멤버들이 오픈AI 멤버들인 건 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멤버들이었고요. 어쨌든 근데 사실 제가 써보니까 오픈AI만은 못해요. 저도 써요. 네. 2개 같이 쓰는데요. 오픈AI만은 근데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어떤 게 장단점이 있어요? 퍼플렉시티는 그 팩트 체크를 되게 잘해주고요. 잘해요? 네, 그래서 퍼플렉시티한테 그 자료 조사를 되게 잘해줘요. 그래요? 출처도 다 밝혀주거든요. 근데 음. 이제 GPT는 좀 소설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던데 그 소설이. 그래서 이제 뭐 공적인 문서를 쓸 때는 네. 퍼플렉한테 이제 자료 조사를 맞추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GPT한테 가공을 해달라고 하면은 잘해요. 그렇게 소설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보가 자꾸 틀리는 거죠. 그래요? 예, 저희는 이제 정복성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오픈 AI는 트럼프 대통령 꼭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업데이트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거 몇 번 그래서 이거는 현 대통령이다라고 학습을 시켜도 학습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 이게 약간 음모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 제가 볼 때. 보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거는 얘가 뭐 학습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볼 때 샘 올드먼이 약간 뭔가 그 정치 성향이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샘 그 올드먼이 뷰가 그렇죠. 들어가 있는 네, 거죠. 그런 것 어떤 같아요. 사회 현상을 네, 해석할 때도 네. 자기가 학습된 그 시선으로 보는 거죠. 네. 사람들도 다 해석이 다르니까. 네. 전 대통령으로 하고 싶은가 봐요.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지멋대는 것 같아요. 이거 25명을 초대했잖아요. 이게 그 중에 재밌는 게 17명이 코인이 없어요. 근데 그거 검증을 안 했어요? 확인해 본 결과 종료 시점 기준으로 코인이 제로인 거예요. 17명 확인했는데 팔았나? 당첨자 보유 코인이 0명인 거예요. 근데 최종 보유량이 아니고 이벤트 기간 평균 보유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완전 올리려고 했던 거네요. 가격을 일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걸 검증할 수도 없는 거예요. 평균인지 아닌지 최종이 아닌지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일시적으로 약간 수급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이게 되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평균이었는지 이것도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보유량이 평균이었는지 아니면 최종이었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사실 최종으로 갖고 있었어야지 사실은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그렇죠. 샀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건데 사실은 샀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하네요. 그래서 이게 먹튀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익명 투자자 17명이.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을 한 게 아니냐, 매규모 매집한 후에 전량 매도한 게 아니냐, 이게 사실은 시세 차익을 하면서 이게 장난친 게 아니냐, 이거 사실은 이거 행사를 하면서 일부 투자자가 수십만 달의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게 아니냐, 이 행사를 해서 시세 차익을 한 게 아니냐, 이 행사를 통해서 또 이익을 실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먹튀 순위 확보가 속출하자 정치권과 윤리 전문가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개인 수익을 위해 접근권을 판매한 건 매우 부패한 행위라면서 이게 거래소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면서 그렇네요. 네, 그쪽 바로 급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몇 달러인데요? 12달러요. 그래요? 다시 내려왔어요. 네, 어쨌든 이게 어쨌든 이 거래 동안 3.9억 달러의 손실로 짓게 되면서 이제 이 거래 수수료만 3.2억 달러 벌인 걸로 추산되고 있어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좀 문제가 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좀 이분 진짜 좀 심각해.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장사꾼인지. 맞습니다. 다음부터 문제예요. 자, 일론 머스크가 아트렉이라고 이제 미국의 어쨌든 철도 연방 철도예요. 아트렉이 페더럴 레일로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일론 머스크 설립한 구착 전문 기업인 보링 컴퍼니와 접촉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공공 터널인데 이거를 8.5조 규모로 불어난 이거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비슷해요, 또 둘이. 이게 원래 사업이 6조 규모로 계획됐는데 최근에 이 비용 가치가 8.5까지 치솟은 상황인데 머스크 기업 측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결착 방식이 가능하다면서 이제 전달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사업을 이제 도지가 이끄는 위치가 있는데 이 사업을 이제 규제로 하면서 인력 삭감하면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개입하면서 이해 충돌의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터널 사업의 비용 절감 받는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쨌든 자신이 직접 홍보하고 이 부분을 채택하고 권고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 이제 어쨌든 뭔가의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트렉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가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컨소시엄을 맡고 있으면서 예산처와 재현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고 머스크 개입에 시도하면서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비용 절감의 검토가 아니라 뭐 인간과 공공성 뭔가 이쪽에 테크 재벌이 뭔가 하면서 이거를 뭔가 자신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넘보고 있는 게 아닌가. 두 분 다 비슷하시네요. 네,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뭔가 두 분이 뭔가 계속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좀 뭔가 유쾌하지가 않아요, 이분이. 응? 이게 논의가 참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민간 사업가가 아니라 이 채찍근이 이걸 하면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분. 왜냐하면 이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 등 주요 계열사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이익을 본 사회가 번복되고, 그러니까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잔디밭 테슬라를 직접 홍보하기도 하고 연방기관이 스타링크를 공식 인터넷으로 이제 공고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트렉도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아트렉을 타면 미국이 싫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철도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이거를 철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링 컴퍼니가 과거에 이제 볼티모어랑 워싱턴 간 하이퍼 루퍼 계획을 내놨다가 결국 무산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회사가 이걸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이제 돈을 벌 것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오른쪽에 머니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으면서 어쨌거나 예전에도 이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 이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폰 가격이 오를 거라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최대 이제 어쨌든 스마트폰 업체인데 17이 지금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제 보도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각종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로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신기능 추가와 디자인 변경뿐만 아니라 이제 관세 여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다. 물론 지금 협상이 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거점 기지를 올리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배터리와 고성능 카메라 모듈 탑재로 인해서 이게 어쨌든 많은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판매량 60%가 프로 및 프로맥스 모델인데 이 제품군의 관세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일 유예 기간을 줬긴 했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급망 다변화와 비용 절감만으로 마진 보호가 어렵다고 하고요. 소비자 가격 인상의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관세를 내세우지 않는 전략은 어쨌든
이렇게 관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제 약간 포장은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디자인이 뭐 얇아졌기 때문에 요런 요소 때문에 가격이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유는 관세일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으면서 가격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아이폰 쓰시죠? 저는 안 바꿀 거예요 이제. 안 바꾸실 거예요? 네. 몇 년 되셨습니까 사신지? 1년 반이 2년 됐어요.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15 시리즈군요. 네 15예요. 15시군요. 네. 예. 왜 안 바꾸세요? 아 비싸요 너무. 네. 아껴 쓰시는군요. 네. 저도 15입니다. 예. 네. 15. 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바꿨거든요. 2년마다. 근데 똑같아요.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그래서 안 바꾸기로 했어요. 그 전 거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아니요 13 쓰고 15 썼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12에서 13은 바뀌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12는 안 썼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6부터 썼어요. 6, 8 이렇게 계속 썼었어요. 그때 많이 바뀌었어요? 핸드폰이 카메라가 좀 바뀌었어요. 전 카메라를 안 써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의미 없으세요. 아 그래요? 아니 많이 바뀌던데? 안에 그 뭐지? CPU는 많이 바뀌던데요? 그 부품 자체가요? 네. 그쵸. 빨라지긴 했죠. 근데 네. 이제 다른 폰들도 그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플만 빨라지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되는 네, 과정이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랩소디 저희 오늘 여기서 아이폰 이야기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배터리 제조업체 금양이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2일 금양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양의 매매 정지는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금양에게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경영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양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배터리 제조업체로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이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 금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후 금양은 2024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는 금양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금양은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 이후 2024년 3월 10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를 통해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양이 제출한 자료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선 기간 동안 금양은 경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외부 감사인과의 문제 해결, 불성실 공시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양은 이번 개선 기간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외부 감사인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양이 제시할 경영 개선 계획과 그 실행 여부가 향후 상장 유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양이 이 기간 동안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 문제를 해결하고 유상증자 철회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성공한다면 상장 폐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금양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 기간 동안 금양이 보여줄 실질적인 개선과 그 실행 능력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양의 경영 정상화와 재정적인 안정성 회복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G손해보험이 조만간 신규 영업을 중지하고 기존 보험 계약은 가교보험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14일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안건을 의결할 예정인데 이번 조치는 보험업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MG손해보험의 영업정지 및 가교보험사 설립 계획을 이르면 14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교보험사는 부실보험사의 계약과 자산, 부채 등을 관리하며 일정 기간 후 대형 손해보험사로의 계약 이전 또는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 당시 도입된 가교저축은행 모델을 보험업계에 적용한 사례로 금융당국은 MG손보의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매각이 불발되었을 때 청산과 파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으나 이번에는 124만 명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MG손보는 신규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수납, 지급 업무만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교보험사 설립에 따른 대규모 인력 감축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G손보의 직원 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518명으로 신규 영업 중단에 따라 상당한 수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노조 측은 가교보험사 설립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MG손보의 가구보험사 설립이 현실화되면 보험업계의 구조조정은 한층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조치는 보험산업의 부실화 문제와 향후 대형보험사의 시장 재편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사례로 향후 관련 논의가 주목됩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미국의 강력한 견제 속에서도 올 1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삼성전자의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SMIC의 미국 수출 역풍을 뚫고 실적을 끌어올린 배경에 대해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3일 SMIC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 22억 4,720만 달러, 순이익 1억 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4%와 161.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89.6%로 전분기 대비 확장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SMIC는 특히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를 받아 자국 내 반도체 주문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SMIC는 가전 부문에서 매출이 30.9%에서 40.6%로 증가하며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규제 역풍을 뚫고 미주 매출이 전분기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MIC의 실적 성장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추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위 대만 TSMC를 추격하는 데만 급급한 상황에서 SMIC의 맹추격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8.1%로 전분기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SMIC는 5.5%를 기록하며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2.6%포인트로 좁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TSMC뿐만 아니라 SMIC의 추격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SMIC는 2분기 실적 전망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출은 4에서 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매출 총이익률도 1분기 22.5%에서 18에서 20%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과 관세 영향을 고려한 예측입니다. 그러나 미중 간 관세 완화라는 긍정적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SMIC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MIC는 하반기 전망에 대해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며 AI 서버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정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SMIC의 급성장은 삼성전자와 TSMC에겐 위기 신호며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로 주목됩니다. 하반기 SMIC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증시를 주도하던 황제주, 주당 100만 원을 넘는 종목이 오늘 기준 단 한 종목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약가 인하 정책 여파로 하락했고 기대를 모았던 삼양식품 역시 황제주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71% 하락한 99만 1,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5만 원 가까이 빠졌고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이 총 1,0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9월 황제주로 등극한 이후 2월에는 120만 원 선까지 오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지난달부터 100만 원 선이 위협받기 시작했고 결국 이날 다시 100만 원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주가 하락의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정책 발표가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최대 80%의 약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미국 내 약가를 해외 국가들의 낮은 약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미국 제약업계에서는 10년간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 약 1,400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여파는 국내 제약사에도 미칠 전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글로벌 고객사의 원가 절감 압박으로 수익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기술 수출을 추진하는 국내 바이오텍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전날 증시에서는 삼양식품이 장중 100만 원을 넘으며 깜짝 황제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까지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 전환해 황제주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DS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의 올해 영업이익이 4,6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수요와 유통채널 확장에 따라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발전 용량 확대 정책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가 향후 막대한 사업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늘리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정명령은 아직 초안 단계에 있어 향후 실제 시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미 미국 원자력 산업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이 본격화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여 증기 발생기 등 원전 기자재를 공급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원자력 발전 시장에 꾸준히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또한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를 통해 소형 모듈 원전 관련 주요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루마니아와 미국 내 다양한 데이터 센터와 협력하여 SMR 사업을 확대 중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를 통해 향후 SMR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X에너지와의 협력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기자재 공급을 위한 중요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X에너지는 지난해 아마존으로부터 5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마존은 2039년까지 5기가와트 이상의 X에너지 SMR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테러파워와의 협업을 통해 소중 냉각 고속로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한 SMR 주 기기 계약을 맺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는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2030년까지 SMR 발전소 최소 10기 이상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기회를 더욱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